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여파가 국제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LS전선이 해양안전정보통신기술기업 GMT를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은 해저 케이블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임상 중인 비만 치료제에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서 글로벌 제약사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살을 빼주는 신약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보통 온도와 기압에서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전 세계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이틀째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분명히 불확실성은 커졌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증권사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인 미국 월가에서도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예고 없던 신용등급 강등에 미국 증시는 정규 거래에서 성장주가 크게 휘청였고 유럽과 주요국 증시도 이틀 내리 하락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빠르게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의 충격파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어이가 없다며 피치의 결정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면서 전 세계 자산들의 피난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평가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치가 문제로 꼽은 미국의 부채 위험은 지난 6월 부채한도 협상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 거시경제 분석 1위를 기록한 22V 리서치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reason they appear to be downgrading the economy is because of, quite frankly, partisan politics. They are worried that Republicans and Democrats can't work together, and therefore that is a risk to debt.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대체제가 없다는 점도 월가를 안심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인 4.11%까지 치솟았지만 곧바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2011년도 등급 강등 때는 유럽 재정위기 사태와 겹쳐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위기가 없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국면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승환 기자가 증권사들의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증권사들은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비슷한 모습이 그려졌던 지난 2011년과 비교해 기업 경기는 반등 중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미 경험했다는 점, 이번 피치의 결정이 예측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에 섭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을 이미 5월 달에 언급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예를 들어서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는 데는 별로는 없거든요. 오늘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현물보다 선물의 투매가 두드러지는데 전거래일 외국인의 코스피 200 순매도액은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오늘도 1조 5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1일 1조 8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더니 하루 만에 역대급 매도 물량을 뱉어낸 모습인데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고요. 다음 주도 옵션 만기가 있어서 파생적인 이벤트들이 좀 파생 시장에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코스피는 마이너스 1에서 0.3%,
코스닥은 마이너스 1.3에서 1.2%까지를 오르내리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높은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이 나오는데 대신증권은 코스피 2600 이하의 매수를, 키움증권은 인터넷, 바이오 등 성장주에 대한 진입 기회를 노려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턴어라운드에 놓인 반도체주를 꼽습니다. 재고 소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꾸준히 일단은 개선된다. 다만 코스피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으로 과열 국면에 놓였던 만큼 추가적인 지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이슈, 온 세상이 초전도체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체죠. 이 초전도체란 전기저항이 0이고 이 자석에 올려놓으면 공중으로 떠오르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이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상온 그리고 상압에서 이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 이런 논문을 공개하면서 관련주의 주가 보시는 것처럼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 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도 초전도체를 성배라고 표현하면서 이 산업 부분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다만 오늘 초전도체 논문을 공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폐쇄를 했고요. 또 검증위원회도 논문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또 이 검증위원회는 해당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투자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잠잠해진 코로나 또 오려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간신히 벗은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는 걸까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8만 명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8월 중순에는 7만 6천 명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방대본은 앞으로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보다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또 격리 권고를 준수하는 등 이런 자율방역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지막 이슈는 바보야 중요한 건 실적이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실적 발표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도 이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2분기 더존비즈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출은 84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그리고 35.7% 불어난 건데요. 이날 주가 역시 15.26% 뛰었습니다. 이 더존비존 측은 이번 실적 반등을 계기로 하반기부터는 이 실적의 회복세가 점차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다른 기업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LNF인데요. 이 LNF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문제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도 613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95.1% 급락한 건데요. 때문에 주가 역시 0.10%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 LNF는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이 자본이 필요하긴 하지만 유상증자를 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신규 해외 고객과의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LS그룹의 주력 계열사 LS전선이 해양안전정보통신기술기업 GMT를 인수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공기업인 KT 서브마린 인수에 이은 두 번째 M&A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해저 케이블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김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S의 계열사 LS전선이 지난해 해양안전정보통신기술기업인 GMT의 지분 29.9%를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사모펀드 운용사 케인스톤 파트너스가 지분 16.2%를 취득해 LS전선의 우군으로 나섰습니다. LS전선은 사실상 46.1%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GMT는 해양 위치 기반 솔루션을 기반으로 안전항해, 해상교통관제 등 해양 전 분야 ICT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해양안전 IC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LS전선이 GMT를 인수한 건 주력인 해저 케이블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해저 케이블은 바다 위 풍력 발전기에서 만든 에너지를 육지까지 끌어오는 데 필요한 전선입니다. LS전선은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을 제조하는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미국과 유럽에서 해상 풍력을 늘리기로 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사업을 기반으로 실적이 매년 고공행진 중입니다. 2020년 4조 6천억 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6조 6천억 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600억 원에서 2,2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LS전선은 이달 중 해저 케이블 시공업체인 KT 서브마린 인수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명도 LS 마린 솔루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LS전선은 두 거래를 통해 해저 케이블 제조, 시공, 해양안전 ICT까지 밸류체인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LS전선은 대만, 영국 등으로부터 최대 3조 원 규모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미국 제약사 시가총액 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임상 중인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서 어느새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해마다 140%씩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비만 치료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약 마운자로. 이 약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임상을 통해 혈당 외에도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이 외에도 다양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며 지난 6월 미국 헬스케어 분야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역시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와 삭센다로 올해 들어 시총을 불렸습니다. 비만 환자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보고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7개 국가의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1년 24.3억 달러에서 2031년 371억 달러로 연평균 143% 성장할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비만 치료제는 존재했지만 마운자로나 위고비, 삭센다 같은 GIP, GLP-1 계열의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체중 감량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마운자로의 경우 임상에 따르면 평균 20% 이상 체중을 줄여주는데 고도비만 환자가 받는 위 크기를 줄이는 수술의 효과와도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이미 임상 데이터가 당뇨 환자뿐 아니라 비만인 사람, 비만 합병증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체중 감량이 우수했다 이런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특별하게 부작용이 많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비만에도 사용하기 위해 FDA 허가 절차를 밟은 상황. 곧 국내에서도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임상 현장에서도 커진 추세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식이나 운동이 동반되지 않은 비만 치료제 사용은 어떤 종류든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약이든 초기에는 조금 체중이 빠지지만 식이운동요법이 없으면 결국에는 약을 끊었을 때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약만 쓰신다고 계속 빠진 체중이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GLP-1 계열 제재와 관련해 임상에 들어가고 있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순수 국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은행에서 또 거액의 횡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는 횡령사고, 이쯤 되면 알고도 못 막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번에 BNK 경남은행에서 이제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났는데 이게 좀 순위로 따지긴 그렇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렇게 알려졌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발생했었죠. 우리은행에서도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 횡령 금액이 697억 원 규모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큰 규모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 금융사고 가운데 은행권에서만 뒤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매년 한 30건에서 40건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 이제 우리은행 사고 이후에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상반기에만 18건이 발생하면서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회사는 시스템이 좀 촘촘하게 꾸려져 있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BNK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횡령 사고가 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사실은 내부 통제라고 흔히들 얘기들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관리 부실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직원을 일을 잘한다고 해서 같은 업무를 계속 시켰고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번에 횡령 직원 A씨는 상당히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직원이라고 합니다. 내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PF 대출 업무를 15년 동안 담당을 하면서 약간 좀 잘못된 길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전 우리은행 횡령 사건 때도 이제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 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랑 좀 닮은 점이 있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직원이 10년 이상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점이 한 가지 공통점이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이 횡령액을 가족 계좌로 슬금슬금 빼돌렸다라는 점이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의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거액을 빼돌리는 동안 내부 통제에는 실패했지만 금융 당국의 검사로 적발될 수는 없었던 겁니까? 물론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을 돌아가면서 경영 실태를 검사하는 정기 검사가 2021년 11월에 있었고요. 네. 그 이전에는 2018년 6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정기 검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당국의 정기 검사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좌를 들여다보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 검사에서 이런 디테일한 횡령액을 좀 발견하기 힘들었다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인데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실태 평가는 은행 전반의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보는 검사거든요. 이게 사고 검사는 아니고요. 특정해서 계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신 관리 시스템, 여신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스템 갖춰져 있는지, 여신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시스템적으로 보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자문적 정성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는 정기 검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 검사에서는 횡령 사고를 걸러내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같은 이들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당국의 검사만으로는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와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업무 특성상 상당히 업무 자체가 폐쇄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이 PF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인수금융 같은 특정 특수직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이 직원이 빠지게 되면은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직원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또 이것도 한 답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은행들이 직원들의 보직을 자주 변경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큰 돈을 만지는 그런 보직의 경우에는 좀 더 보직 변경의 순환 주기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원이 좀 하나의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받는 고액의 연봉만큼은 이 도덕성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언젠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유혹에 빠진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은행원들 돈 많이 받지 않느냐. 근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횡령을 하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내부 직원, 은행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횡령 사고가 날 때마다 왜 이런 횡령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도박을 해서 큰 빚을 졌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써서 목돈이 필요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나무렇지 않은 월급 받으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시각이 은행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횡령 사고에 주변에 근무했던 동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해당 직원을 잘 아는 동료들의 경우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1차적인 횡령의 원인이 기타 다른 범죄들처럼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도덕성 등의 문제를 결부해서 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2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 2차적인 원인으로는 거액의 횡령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도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양형위원회 자료를 봤더니 300억 원 이상의 횡령죄 양형 기준은 기본이 이제 5에서 8년까지고요. 가중이 7에서 11년까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범죄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시세 조종을 했다든지 이런 증권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이 7에서 10년을 양형을 하고요. 또 가중 양형의 경우에는 9에서 최대 15년까지 내리게 되는데 이 증권 범죄에 비해서도 횡령 범죄가 상당히 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건설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건설 현장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하도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건 예산일이고 공사대금을 마음대로 깎아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 분야 분쟁 조정 현황 자료입니다.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이 있을 때 중재를 위해 찾는 창구인데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118건의 하도급 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분쟁이 늘었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의 분쟁이 접수됐습니다. 대우건설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공사대금을 늦게 주면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대형사들이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한 셈입니다. 아예 공사대금을 떼먹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는 3년간 19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적발됐는데 이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8건에 달했습니다. 철근을 1000톤을 잡아놨어요. 철근을 이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넣다 보면은 1000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1100톤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더급 사이는 그 100톤이라는 돈이 잡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거는 못 주는 거죠. 이 같은 원청의 갑질은 고스란히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재비를 선 지급하고 인건비도 일 단위로 지급하는 하도급 업체 특성상 원청에서 제때 돈을 받지 못한다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는 꼭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데 지연 지급 때 그러면 다 고스란히 우리한테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자금 사정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도급 관련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매년 수십 건의 하도급 관련 조항과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경고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만 하더라도 2년 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후에도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6건의 분쟁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불법 하도급이 여러 차례 반복돼 적발되었을 때는 처벌 누진제라든지 징벌적으로 처분하는 강도 높은 처벌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우리 건설업의 민낯. 면밀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을 막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로 덩치만 키운 카카오가 영업이익이 30% 넘게 줄어든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간 초거대 AI는 10월 이후에나 공개될 예정인데 실적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올 2분기 매출 2조 425억 원, 영업이익 1,1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고 영업이익은 34% 감소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 3월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2분기부터 반영돼 카카오의 실적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SM엔터의 실적을 빼고 보면 카카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 41% 하락했습니다. 투자 확대로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게 실적 부진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플랫폼 부문에서 포털 비즈가, 콘텐츠 부문에선 게임과 미디어가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프라 투자 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시장에선 3분기부터 카카오의 실적 회복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본업인 광고 부문 업황이 점차 살아나고 있고 신성장 동력인 콘텐츠와 AI 분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최근 카카오와 SM엔터는 북미 현지 통합법인 출범 계획을 공식화했고 증권가에선 SM엔터가 하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의 결실인 초거대 AI 코GPT 2.0도 10월 이후 성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홍은태 카카오 대표는 컨퍼런스 콜에서 아직 비용과 속도, 최신성, 정확성 4가지 요소를 갖춘 모델은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다며 성능과 비용 효율성에서 균형을 갖춘 모델을 공개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카카오는 특히 톡 채널의 사업자 비즈니스와 초거대 AI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방향 소통이 아닌 고객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배달과 여행, 숙박 사업 등 거래형 서비스에서 AI가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